네, 안녕하세요. 네, 무역계약론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부분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주로 살펴봤던 부분이 이제 매도인이 해야 할 의무 중에 그 물품의 인도,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점유권 이전, 그런 부분 살펴봤었고, 이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물품 인수, 검사, 이런 부분 살펴봤었죠. 요번 시간에 볼 거는 이제 대금 지급을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무역 계약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살펴볼 건데, 원래대로라고 하면 무역 계약의 이행을 공부하고, 무역 계약의 종료에 대한 법리를 좀 살펴보고, 무역 계약의 여러 가지 조건들, 뭐 정형거래 조건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 무역 계약론 시간에 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뭐 이제 앞으로 CISG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CISG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뭐 영국의 물품 매매법이라든지 미국의 통일 상법전이라든지 뭐 인커텀스라든지 그런 것들보다 뭐 이 CISG 정도는 우리가 무역 계약론 시간에 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중반 이후부터는 CISG에 대한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ISG를 시작을 하면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래서 한 7주차까지 CISG 내용이 나갈 거고, 거기까지가 아마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고사는 뭐 차후에 따로 별도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끝나게 되면 그때 이후에 다시 무역계약의 조건이라든지 정형거래 조건이라든지 CIF, FOB 계약 뭐 이런 식으로 중간고사 이후 진도가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금 지급과 관련된 매수인이 해야 될 계약 이행의 가장 중요한 의무죠. 무역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금 지급입니다. 대금 지급은 뭐 사실 뭐 우리가 대면 거래라고 할 수 있는 얼굴을 마주보고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뭐 현금을 주든지 아니면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계속 강조하다시피 국제 거래이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는 입장에 있어서는 돈을 떼일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위험과 함께 매도인의 입장에서도 물건을 보내고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뭐 그런 것들, 신용위험 상업위험에 있어서의 문제 때문에 이를 중간에서 해결하기 위한 제도나 방식이 필요했고, 그 결정체가 하한어음 치결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무론 시간, 국제상무론이나 뭐 무역학 개론이나 이런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한어음 치결에 대한 방식, 특히 무역 결제로해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 하한어음 치결 방식에 대해서. 그렇지만 계약론에 있어서도 이것이 어떤 대금 지급과 관련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한어음 치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하고 운송화물을 증권화하죠. 이 증권은 당연히 선화증권이죠. 이 선화증권을 담보로 해서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한어음의 매입이나 이제 혹은 뭐 주심이나 이런 것들을 의뢰를 해서 매수인은 수입지에서 선화증권과 이 한어음을 받고 그 한어음에 대해서 인수를 하거나 한어음에 대해서 지급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 한어음과 함께 딸려온 선적 서류를 인수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선적 서류를 들고 운송인에게 찾아가서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운송화물 인도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물품을 인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예요. 일종의 그 매도인과 매수인의 여러 가지 신용위험, 상업위험을 절충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매도인은 자신의 그 물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소유권을 유보시켜서 아직 대금이 결제가 되지 않았을 때까지
대금 결제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의 소유권을 유보를 해서 물품의 실제 점유는 운송인이 가지고 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물품의 소유를 유보시킴으로 인해서 대금에 대한 어떤 회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그냥 돈을 보내주면 떼일 염려나 우려가 있는데, 일단 운송인이 물품을 싣고 오는 거죠. 일단 선적 서류가 발행됐다는 것을 내가 수출자를 믿지 못하더라도 이 선화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을 믿고, 그리고 그 운송인에게 만약에 물건이 안 왔거나 물건이 없었거나 물품의 선적이 안 이루어졌다면 내가 운송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거나 일단 이 운송인을 족치면 되기 때문에, 수출자가 보냈는지 제대로 보냈는지 그건 두 다음 문제고, 일단 운송인이 그 물품을 매도인으로부터 선적을 받아서 그 선적된 내용과 사실을 바탕으로 선화증권이 발행됐기 때문에 그 선화증권을 믿고 선화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어느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과 부담에 대한 어떤 신용위험과 상업위험에 대한 어떤 절충선을 마련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하한어음 치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키가 하나는 선화증권이고 하나는 그 한어음인데, 우리가 앞에서 선화증권은 배웠어요. 두 번째 이제 한어음이란 거죠. 이 한어음은 비ll of exchange라고 합니다. 여기서 환은 교환하다 할 때 한자예요. 그래서 bill of exchange라고 하는데, 이 한어음은 어떤 국제 거래 관계에 있어서 대금 결제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최선의 경제 수단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한어음 치결 방식은 무엇이냐? 이게 하나의 대금 결제 방식이죠. 우리가 무역 거래, 무역 계약에서 말하는 대금 결제 방법에는 보통 신용장, 송금, 추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어음은 이런 신용장이나 추심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방법이냐 수단이냐 그거를 굳이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거나 하는 것이 약간 무의미할 수 있지만, 이 한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장 거래 방식에서도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고요, 추심 방식에서도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어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어음은 기본적으로 그 무역 거래상의 채권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받을 사람이죠. 돈 받을 사람이 돈 줄 사람, 채무자죠. 이 채무자한테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 발행인이 어음 발행을 해가지고 지급인한테 보내게 되는데, 어음 발행인을 이제 드로워라 하고, 영어로는 이제 드로이죠. 이게 그 영어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뭐면 예를 들어 인터뷰어, 인터뷰이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능동형과 피동형의 어떤 그 명사를 그 인칭 명사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 한어음을 우리가 bill of exchange라고 정식 명칭을 말씀드렸지만 이걸 줄여서 이제 드래프트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드래프트를 발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이죠. 무역 거래에서 돈 받을 사람이 수출자죠. 그래서 이 수출자가 어음을 발행을 해서 수입자한테 보내는 거죠. 수입자는 돈 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영문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드로워고, 이쪽도 당연히 드로이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국어로도, 영어가 드로워, 드로이니까 국어로도 이것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어음 발행인이 되고, 수입자가 어음 피발행인 내지는 어음을 받는 사람, 이게 돼야 되는데, 국어로는 모든 책들이, 모든 교과서가 지급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영어로만 보면 어음을 발행받는 사람, 피발행인 내지는 수령인 이런 의미이지만, 국어로는 돈을 주는 사람, 채무자의 의미를 더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면 들어워를 번역하면 어음 발행인이 맞는데 들어위를 번역하면 어음 지급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역할이 돈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급인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약정된 시기와 장소에서 발행인이나 그의 지시인에게 어음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의 유가증권을 한어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어음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인이 서명해야 됩니다. 한어음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약속어음하고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행하는 역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명칭이 한어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주는 사람이 수표나 뭐 어음 같은 경우에 수표나 어음이 다 보면 돈을 주는 사람이 돈을 받는 사람한테 지금 당장 사용할 현찰이나 현금이 없어서 나중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약속어음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뭐 돈이 무거워서라든지 아니면 현금을 당장 가지고 오지 않아서 나중에 은행에 가서 찾아라는 의미로 돈 받을 사람한테 돈 줄 사람이 끊어주는 게 수표란 말이죠. 근데 이 한어음은 돈 받을 사람이 돈 줄 사람한테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음의 사용과 달리 이게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비ll of exchange입니다. 그래서 한어음이에요. 이 어음 발행, 여기서 이 한어음을 사용을 할 때 어음 발행인은 물품을 인도하는 매도인, 수출자, 그리고 신용장이 사용된다면 신용장상의 수입자가 되는 것이고요. 어음 지급인은 매수인, 수입업자, 신용자 개설 은행 내지는 학인은행이 됩니다. 만약에 한어음을 중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음 내고 어음을 매입을 하게 되면, 어음을 매입하게 되는 것은 왜 매입을 하게 되냐면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음에는 보통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도래해야 그 돈을 주는 사람이, 돈을 지급해야 되는 사람이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기에 도래하기 전에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를 뭐 차감하거나 해서 먼저 현금화 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게요. 내가 3개월 뒤에 1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3개월 뒤에 받기에는 지금 당장 현찰이 필요해요. 그러면 금융기관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3개월 동안에 경과될 수 있는 이자를 제하고 일종의 수수료죠. 수수료를 이자택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현금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내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남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오늘 당장 뭐 한 97만 원이나 98만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그 2, 3만 원은 3개월 뒤에 돈 받는 사람이 챙겨가는 이자인 거죠. 내가 3개월 동안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100만 원을 먼저 빌려주고 3개월 동안 2, 3만 원의 이자를 받고 3개월 뒤에 어음 만기가 도래하면 100만 원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 한 103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은행, 금융기관의 입장이고, 나는 당장 미래의 현금 흐름을 앞으로 땡겨 와가지고 당장 현금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제 매입, 내고 좀 저렴한 말로 어음깡, 어음 할인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매도인은 예를 들어서 수출자는 어음을 현금화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어음 할인을 하거나 어음 내고 매입을 하게 되면 이때 어음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만기가 도래했을 때 돈 받을 사람, 그래서 수취인이 됩니다. 페이이가 돼요. 그래서 이 페이이도 보면 뒤에 이가 붙죠. 이거의 반대가 어떻게 보면 페이어입니다. 페이어를 의미하는 말이 어음 지급인, 지급하다, 수취한다, 요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한어음의 종류를 좀 살펴볼게요. 우선 하한 어음이 있고
그리고 무담보 어음이 있습니다. 하한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한 어음의 담보로서 선적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선화증권을 사용을 해서 함께 한 어음이 사용이 되는데 하한 어음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돼요. 하한 어음을 결제를 해야만 선적 서류를 가져갈 수 있다. 누구 입장에서? 채무자 입장에서.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죠? 수입상. 매수인이 되는 거죠. 수입상 매수인이 일종의 결국엔 선화증권이 있어야만 운송인으로 하여금 물품인도 청구권을 행사해서 수입지 양육항에서 물품을 인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선화증권이 필요한데 그냥 선화증권을 가져오면 매도인 입장에서 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 한어음을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어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 수출자에서 수입자, 그리고 채권자에서 채무자에게로 이동하면서 인질처럼 끌고 가는 게 선화증권입니다. 선적서류. 그래서 이게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하한어음이고요. 그런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가 무담보 어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람불 어음과 기한부 어음이 있는데 일람불은 사이트 빌, 뭐 디맨드 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한 어음이 제시되면 어음 지급인이 대금 지급을 바로 즉시 해야 되는 것을 일람불 어음이라고 하고요. 기한부 어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음 할인이나 어음 깡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제 유산스 빌, 타임 빌, 뭐 텀 빌, 테너 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종의 기간에 대한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수취인이 어음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어음을 기한부 어음이라고 합니다. 또 이 기한부어음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일람 후 정기불이 있을 수 있고요. 일부후 정기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어로 얘기하면 더 어려워요. 영어로 얘기하면 after sight, after date입니다. after sight는 뭐냐면 일람한다, 관람한다. 우리가 관람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영화 관람 이렇게 하죠.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after sight예요. 어음이 누가 봤다? 어음이 수입업자. 다시 말하면 어음 지급인 드로이가 드로이한테 어음이 제시되고 난 후부터 카운팅이 들어갑니다. 30일이면 60,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120일이면 120일. 일부 후, 배부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발부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어음이 발행되고 난 다음부터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 데이트는 어음 발행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BL 선화증권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짜로부터 카운트를 시작을 해서 30일 뒤에 어음 만기가 도래해서 대금 지급이 되는 것과 돈을 지급해야 되는 채무자에게 제시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카운트를 해가지고 돈을 만기가 도래하는 것과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애프터 데이트가 좀 빨리 대금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애프터 사이트는 그만큼 늦어요. 일단 어떤 이 한어음이 어음 지급인에게 가는 그 시간 자체가 더 걸리죠. 그때는 카운트가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일람불은. 근데 일부는 발행을 하자마자 한어음이 됐든 선화증권이 됐든 발행하자마자 카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우편으로든 뭐 어떤 통신 수단으로든 이것이 이 한어음이 어음 지급인에게 날아가는 그 날짜에도 다 카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애프터 데이트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빨리 도래합니다. 만기가. 애프터 사이트는 그만큼 늦어요. 그러니까 카운트의 시작도 늦고 끝나는 것도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확인을 해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이제 그 애프터 사이트가 됐든 애프터 데이트가 됐든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다 합쳐서 기한부 유산스 빌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결국에는 어음을 인수를 합니다. 처음에 그 어음 지급인이 어음을 받으면 어음을 지급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일람불 어음 같은 경우에는 어음을 제시받으면 어음 지급인이 일단 어음에 대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기한부 어음은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어음이 오면 내가 이 어음을 어음에 대해서 내가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지급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인수를 하면 돼요. 그리고 만기일이 도래하면 뭐 만기일 전에 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만기일이 되면 그때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어음이 이 그리고 한어음에 그 어음상에 기재된 지급인, 그러니까 어음 지급인이죠. 이 사람 들어위가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은행이 적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수입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은행 어음이나 개인 어음으로 구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냐면 어음을 만기가 도래했는데 이 어음 만기일이 도래하면 그 어음을 지급해야 되는 사람이 대금을 줘야 되겠죠. 근데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부도가 나는 거예요. 뱅크럽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살펴봤던 어음깡 같은 거 있죠. 어음 할인이나 어음깡 같은 경우에 이런 메커니즘이었잖아요. 3개월 뒤에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먼저 땡겨준다. 조금 이자 같은 거 깎고. 이게 이거였는데, 3개월 뒤에 만기일이 도래했는데, 돈 주기로 한 사람이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100만 원을 못 받고 3만 원만 미리 깎아서 준. 쉽게 말하면 나는 여기서 100만 원 받고 이자로 3만 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97만 원만 97만 원만 지급을 했는데 97만 원만 딱 지급을 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돈을 못 받게 됐어요. 회수를 하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97만 원만 날린 거죠. 97만 원만 날린 거죠. 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그때 이 내가 어음 할인을 해준 금액을 뱉어내라. 상환해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음과 주장할 수 없는 어음으로 나뉘는데 이것을 상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음의 경우에는 상환 청구 가능 어음, 그리고 그런 청구가 불가능한 어음은 상환 청구 불능 어음이라고 합니다. 보통 무역거래에서 뭐 포페이팅이나 팩토링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한 청구 불능 어음이고요. 일반적인 한어음의 경우에는 어음 부도가 나게 되면 매입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상한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어음이 부도가 났으니 이 어음에 대한 선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려고 하게 됩니다. 오늘은 뭐 우리가 무역계약론에서 대금 지급과 한어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어음에 대한 디테일한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무역결제론 시간에 충분히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뭐 계약론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 더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자, 이 한어음은 유통이 됩니다. 누구에게서 누구에로. 어음을 처음에 한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은 누구죠? 수출자, 매도인, 그 신용장상의 수익자, 그리고 채권자죠. 그래서 어음을 발행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매수인이 지급할 수도 있고 신용장 거래에서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이 대금 거래에 있어서 대금 결제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지급을 합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개설은행이 지급을 할 수도 있고 매수인이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그렇게 상황이 되려다 보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분명히 수출자이자 매도인이자 채권자이자 이 한어음의 발행인인 사람이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앞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음 할인이나 어음 깡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배서 또는 이서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endorsement라고 하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한어음에 따라서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이 한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그 한어음에 적혀 있는 금액을 지급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는 이 배서라는 것은 뒷배에 글자를 써서 넘겨주는 겁니다. 권리를 줄 사람
그리고 권리를 받을 사람을 적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3개월 뒤에 저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배서라는 거죠. 이 배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어음 발행인에서 뭐 매입은행 이런 쪽으로 은행들에게로 이제 막 배서가 돼서 권리가 넘어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개설은행이 최종적인 지급을 하게 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 발행 의뢰인으로부터 이 상한을 통해서 무역 대응 결제가 끝나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고, 배서는 보통 기명식 배서 내지는 백지식 배서를 합니다. 이 백지식 배서가 소위 말하는 백지수표처럼 쓰는 거예요. 돈 줄 사람 정해 있고 돈 받을 사람, 그 배서를 권리를 넘겨 받을 사람은 블랭크예요. 거기다가 아무나 아무 이름 적으면 그 이름이 적힌 사람이 당연히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되는 게 소위 말하는 백지수표라고 하는 거고, 기명식이라고 하는 거는 돈 받을 권리를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딱 적혀 있는 거. 그런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어음은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뭐 누가 돈을 줄 것이냐, 그리고 얼마를 줄 것이냐, 그리고 만기일이 언제냐, 뭐 누구에게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뭐 법적으로 뭐 임의 기재 사항이라고 해서 한어음에 반드시 포함되어서 기재되지 않아도 되는 성격들을 갖고 있는 문헌들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 8가지 정도는 뭐 반드시 한어음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한어음을 이용을 하고, 이 한어음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선화증권을 활용을 해서 하한 어음 치결 제도라는 시스템을 운용을 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여러가지 신용 상업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합리적인 대응 결제 방법을 활용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것이 지금 오늘날에도 쓰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무엇이 이들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송금 방식의 대금 결제 시스템이 이들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여러 가지 ICT, 스마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으로 이 한어음이 갖고 있었던 안전 장치들을 뭐 소위 요새 떠오르는 여러 가지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또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관련된 한어음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 요걸로 무역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부분을 매도인은 뭐하고 매수인은 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점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리고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매도인은 서류 인도도 해야 되죠. 서류를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하는 부분, 그리고 물품을 인수하는 부분, 그리고 물품을 검사하는, 그래서 하자 통지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약상의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로서 이행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역계약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요. 조금 끊어서 CISG를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